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아직 제가 감기가 완전히 안 나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황 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하고 스탑 났던 것도 철회를 하면서 지켜봤던 기다렸던 코이브입니다. 50% 바닥에서 상승해 와서요. 한번 집중 점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시가총액에 관해서 좀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7000 고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고점, 여기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50% 선을 이제 디딤돌을 해서 이제 올라왔고요. 고점을 한번 뚫었었고 또 내려와서 AB 합선을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AB 합선 두 개를 지지선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는 50일 이평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지지선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7000포인트 도달은 아주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한 1% 정도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이라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 100, 나스닥 100을 봐도요. 고점에서 저점을 쭉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아직은 고점에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그 저점 고점을 이은 자리에서 피보나치 0.382 자리에서 반등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돌파한 다음에 다시 0.5% 자리에서 50% 자리에서 또 반등을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AB 합선이 세 개가 연달아 있고 사실은 그저께 완전히 이거를 다 갱신하고 내려왔지만 다시 그거를 지지를 받아서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제 음봉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관건은 무엇이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면 장중 드디어 4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저는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시장을 1월 말까지는 올려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큰 이제 역망치형으로 좀 내려와서 물량을 좀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H 공매도 부분을 봐도 그렇게 공매도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시장은 반도체의 상승은 그냥 용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 보시면은요, 어제 좀 떠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려왔고요. 결국은 빅스가 다시 62도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56이었는데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최고치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리드에서 한 70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0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과열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말로 접어들게 되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막 과하게 올랐다 하는 종목들은 조금은 이익 실현하시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 100 장중 시그널 또 보여드리면요. 어제 매수 시그널 나와서 시장이 올라줬고 첫 매도 시그널 나와서 또 장이 크게 빠졌었고요. 거기서 또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매도 3번 나오고는 그대로 시장이 밀려서 끝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매수 시그널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와, 어제 또 잘 맞았네. 뭐 거의 제가 4일 전서부터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한국 선물 시장 봐도 매도 시작해서 여기서 매수 나왔고 그다음에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매도 나오고 또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장이 횡보하는 듯 했는데 마지막 매도 나오고는 아까 한 1시 좀 넘어서인가요? 장이 이제 쭉 밀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장이 또 이제 올라는 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시그널이 그래도 꽤 한국에도 잘 맞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개인 투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1월 14일 날 나왔는데요. 와, 드디어 개인들은 49.5%의 불리시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52주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시장의 상승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베어리시는 28.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시장이 빠지는 거는 뭐 거의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주면 이게 5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52주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37.5%가 불리신데 지금은 49.5%에 와 있다. 그래서 개인들은 투심이 굉장히 좋다 보시겠고요. 기관 투자가들 보시면은요, 현재 96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고점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코어위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65불선 근처에 왔을 때도 스탑을 걸어놨다가 이제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매도입니다. 해서 결국은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하다가 요즘에 이제 크게 올라와줘서 결국은 바닥권에서 50%나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피보나치로 이렇게 작도를 할 때도 고점 저점을 그려놓고 일단 초기는 0.382가 첫 타겟입니다. 그래서 95불선이 첫 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지금 그 자리에 왔다가 좀 두들겨 맞은 상황입니다. 영만치형 나왔고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 오면은 물량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타겟은 0.5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105불선 정도가 되고요. 그 위가 0.618선 자리가 있는 115불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105불에서 115불선, 그러니까 110불 전후돼서 한번 강하게 좀 도달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좀 횡보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좋아지면은 0.5를 돌파하는, 즉 100불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코어위브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반면에 코어위브 공매도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어제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들이 이런 공매도 물량들이 좀 물량이 늘었다. 그래서 역시 기술적으로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코어위브에는 나타나고 있다. 즉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 뒷 배경을, 상승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첫 번째 트리거는 리스크의 해소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순환자금 조달에 대한 의혹, 이것에 대해서 마이클 인트레이터 CEO는요, 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투자금은 3억 달러, 전체 자본금의 1.2%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4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는 충분히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죠. 이러한 악재 해소는 호재만큼이나 강력한 상승 동력원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GPU의 수명과 부채 문제였습니다. 코어위브는 특수 목적법인 구조를 통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매출이 부채 상환과 운영비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구조로 단순한 빚이 아닌 확정된 매출이 담보된 전통적인 인프라 금융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어위브는 2026년 하반기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최신 루빈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 최초죠. 이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장을 합니다. 또한 무디스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2월 14일에 나오는 실적 발표입니다. 예당 주당 순이익은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장은 당장의 적자보다는 12억 4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매출의 성장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어위브는 CEO의 반박으로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불식이 됐고, 엔비디아의 루빈 도입을 통해 미래의 성장성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현재 단기 급등 후 쿰고르기 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선은 85달러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선이 105달러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위브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는 어떤 바깥의 뉴스에 의해서 눌림이 있더라도 항상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코어위브가 저희 포트에는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주식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0개 포트 중에서도 현재 코어위브가 28.5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지난 거죠. 그리고 TSMC가 9.5%, 사운드하운드가 6%, 구글이 5%,
아마존이 2.96%, 그다음에 버티볼딩스가 1.81%, 4개가 마이너스인데 엔비디가 마이너스 1.47%, 브로드컴이 2.77% 마이너스, 테슬라가 4.2% 마이너스, 그다음에 메타가 6.3% 마이너스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가 좀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조금 답답하지만 아마 곧 출발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더독에 반격해가지고 5종목 말씀드렸고요. 또한 텐베거 종목 5번째 MBLY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또 텐베거 종목 5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런 텐베거 종목들은 소형주들이 많고 뭐 미드캡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총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시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을 선택할 때 크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의 규모, 즉 시가총액이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그 숨겨진 열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가면, 주가에다가요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게 큰 마켓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이는 현재 주가의 발행 주식수 곱하는 거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몸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은 보통들 시가총액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 있는 거를 스몰캡이라고 하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 한 1224개 기업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 이거를 미드캡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는 한 750개 기업이 이 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캡이 있죠. 100억 불 이상의 회사들을 라지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605개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메가캡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메가캡이라고 해서 10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들이 현재 116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메가캡이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100억 불 이상의 시총을 가진 회사가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몰캡, 즉 소형주입니다. 이들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큽니다. 상식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이 2배 성장하는 것보다는 5억 달러 기업이 2배 성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자본 부족이나 심한 경쟁, 경기 민감도에 따른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항상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캡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리스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대 기업들도 시작은 스몰캡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 상장 당시 아마존은 시가총액 5억 불이었습니다. 작은 온라인 서점에 불과했는데요. 그리고 2002년도죠. 넷플릭스 상장할 때도 보면 역시 빨간 봉투에 DVD를 담아서 보내던 3억 달러 시총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넷플릭스는 현재 가치가 5,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진짜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몰캡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성장의 가격 역할을 만드는 미드캡입니다. 이들은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스몰캡보다는 좀 안정적이지만 아직 라지캡만큼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확보하지 못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라지캡이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각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입니다. 풍부한 자본력과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죠.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다는 것이 곧 무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라지캡 기준의 100%가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쇼크나 어떤 정치적 이슈 등에 의해서 불과 5개월 만에 주가가 45%나 하락하기도 합니다. 거대 기업도 규제 변화나 실적 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 모든 기업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인덱스 펀드나 ETF 통해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두 종목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두 지수 있죠. S&P 500 있고 러셀 2000 있습니다. 대형주고 소형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보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S&P 500은 연평균 10.5%를 준 반면에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는 7.7%의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 중반까지는 두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요. 최근 10년, 15년 정도 들어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결국은 풍부한 자본을 가진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기술기업이 혁신과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몰캡보다 더 강력한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며 시장의 주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대형주, IT 대형주, AI 관련주, 대형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본력 풍부하고 코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확률 그리고 그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대형주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스몰캡은 2배 이상의 빠른 성장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객에게 굉장히 적합한 종목입니다. 반면 라지캡은 안정적이죠.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는 추천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성향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고민하셔서 포트에 좀 배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가끔은 뭐 템베거 이렇게 해서 스몰캡들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적당히 잘 그 리스크 관리하셔서 자금 배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는 예금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투자 목표와 기간, 리스크 허용 범위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스몰캡은 0.3 빌리언에서 2 빌리언까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천억에서 3조 정도 되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미드캡은 2 빌리언에서 10 빌리언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조에서 한 15조 원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10 빌리언 이상 즉 15조 이상의 회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메가캡이라는 거는 100 빌리언 이상 즉 150조 원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기업 분석해 드릴 때는 이제 꼭 마켓캡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중형주입니다. 뭐 대형주입니다. 메가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프로젝트 저희 열심히 가겠습니다.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고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